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국정 운영 방향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새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내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소 90분 동안 진행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온 뒤 열리는 첫 공식 기자회견입니다. 대전환과 대도약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새해 국정 운영 비전을 직접 설명할 거로 보입니다. 수도권 1극 체제가 아닌 지방주도 성장과 일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등 모두의 성장 구상이 우선 거론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K컬처를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담길 거로 예상됩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북미 대화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천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입니다. 쟁점 현안이 많은 만큼 살아있는 이슈와 관련한 질의응답도 오갈 예정입니다. 당장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에 시선이 쏠립니다. 공천원금과 통일교 의혹 관련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과의 협치, 검찰개혁과 당청관계 등에 대한 입장도 관심 가는 사안입니다. 공급과 세제 등 부동산 대책과 고환율, 고물가 등 민생경제 현안 역시 뜨거운 감자로 꼽힙니다. 6월 지방선거 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행정통합, 그리고 북한과 더불어 미국, 중국, 일본 등과 외교관계 또한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자들과 사전 질문 조율 없이 이뤄지는 이번 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 속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지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 당일 이해훈 장관 후보자는 여야 협상을 기다리며 내내 국회에 머물렀지만 결국 청문회장엔 발도 들여보지 못한 채 밤늦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검증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차단하는 것은 국회가 저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좀 볼게요. 청문회가 파행된 게 누구 탓인지 여야는 장애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자료 제출이 성에 차지 않으면 후보자를 청문회장에 불러 따지면 될 일이라며 막가파식 업무방해라고 야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선택권 침해입니다. 국민의힘은 의혹 백화점인 이 후보자는 이미 국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면서 1분이라도 빨리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비리 종합 세트라 불러도 무색할 지경입니다. 이런 후보자를 기어이 장관으로 임명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은 이미 판단을 끝냈습니다. 여야 대치 속에 국회 청문경과 보고서 마감 시한을 맞추는 건 진작 물 건너간 상황. 그래서 시선은 다시 청와대입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넘기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거나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 청문회까진 가보자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당사자 소명이 설득력 있으면 임명할 동력을 얻을 수 있고 적어도 최소한 직접 소명할 기회는 줘야 지명 철회든 사퇴 권고든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여권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 신년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일부 교통정리를 해주면 여야가 각자 후속 조치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하도록 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에 이어 국무회의도 통과했습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한 특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내란, 김건희, 최상병 등 3대 특검의 후속 수사를 이어가도록 한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권 주도로 지난 16일 국회를 통과한 지 나흘 만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의결했습니다.
법원에는 기존 특검 수사에서 부족했던 부분과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 맡기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불러오는 외환을 시도했다는 의혹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과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담긴 계엄 준비 계획 등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김건희 씨와 그 일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하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김 씨가 국정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까지 합하면 모두 17개 혐의가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 즉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합니다.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임명된 특검은 관계기관에 검사는 최대 15명, 공무원은 최대 130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간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입니다. 사실상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까지 수사가 이어질 거란 의미라 야당에선 벌써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반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분위기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통일교와 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목숨 건 투쟁에도 민주당이 답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자백으로 생각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사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건 답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답하지 못하는 것 자체를 자백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꽃이 피기 때문에 봄이 오는 게 아니라 봄이 오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라며 많은 이들이 이렇게 자신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게 꽃을 피우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내세워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건 아무 명분 없이 국민의 삶을 내팽개치겠다는 거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 수석부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장 대표 단식 기간 국회 일정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린 데 대해 단식으로 당내 논란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돌아오는 건 국민의힘을 향한 국민의 냉엄한 평가일 것이라면서 상습적인 무단 폐업과 국정 발목 잡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한 전 총리의 선고 공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첫 재판 이후 약 넉 달 만입니다.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법정 모습은 생중계를 통해 일반에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재판 이후 두 번째로 특검이 기소한 사건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가 받는 크게 세 가지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뤄집니다. 먼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입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위증한 혐의도 포함됩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는 앞서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만큼 비슷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 전 총리는 수사 단계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량을 고려한다는 특검의 실질 구형 방침도 두 번째 시험대에 오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며 정부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관운의 사나이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황운기에는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50년 넘는 공직 생활을 거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는 내내 관운이 따랐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차관직을 시작으로 이어진 김대중 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에 발탁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국무조정실장과 경제부총리를 거쳐 국무총리까지 올랐습니다. 경제 운영과 주요 국정과제의 마무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첫째,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미대사로 발탁된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미 FTA 후속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FTA 비준에 대한 국민의 어떤 지지를, 미국 내의 지지를 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정권을 넘나들며 중용된 한 전 총리를 세간에서는 관운의 사나이로 불렀습니다. 이후 공직을 떠났지만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낙점되며 70이 넘은 나이에 공직에 복귀했습니다.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그런 책임을 느낍니다.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며 권력의 정점에 오르기도 했지만 이를 기점으로 한 전 총리의 공직 생활은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총리직을 던지고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누가 집권하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입니다. 다음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의로 돌아갔고 새 정부 출범 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는 칼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이제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 정통 엘리트 관료의 길을 걸었지만 말미에는 내란 혐의 피고인이라는 큰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무소속 강선호 의원이 2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조사 시작에 앞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근 기자, 강 의원 조사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강선호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에 출석했으니 20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경찰은 강 의원이 실제로 1억 원을 받았는지, 전달 경위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의원이 이렇게 경찰 조사를 받은 건 김병기 의원과 돈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입니다. 첫 소환이었던 데다 당사자들 진술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조사가 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강 의원은 조사 시작 전 포토라인에 서서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었는데요. 먼저 조사를 받았던 김경 서울시 의원이나 강 의원의 보좌관이자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남모 씨 진술과는 크게 엇갈린 겁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 의원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남모 씨의 보고를 받고서야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돌려줬다고 해명했었는데요. 하지만 김 시 의원은 앞선 조사에서 2021년 말 용산의 한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나 돈을 전달했고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돌려받았다고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 씨 역시 강 의원이 김 시 의원에게 받은 1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소환할지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어제 1880대에서 거래를 마치며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한 코스피. 장중 4930선을 돌파해 신고가를 기록한 뒤 내림세로 돌아섰는데요. 오늘 다시 코스피 5000시대 도전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실적을 발표합니다. 1월 초 수출은 지난해보다 2.3% 감소한 채 출발했는데 이를 만회하고 증가세로 전환했을지 주목됩니다. 산업통상부가 오늘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기업이 제출한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정부가 경매 방식으로 선별해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라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저가형 커피 전문점 브랜드의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백다방,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더 벤티 4곳입니다. 소비자원이 각 브랜드의 서비스, 매장 환경,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조사 결과는 정오에 공개됩니다. 에버랜드가 오늘부터 개장 전 아침 시간에 판다 가족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윈터 굿모닝 바오 패밀리를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되며 판다들이 아침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에 맞춰 야외 방사장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간 그린란드 갈등이 심화하면서 미 국채와 주식 등 미국 자산 매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갈등 중인 덴마크의 연금 펀드는 미 국채 보유분을 매각했고 안전자산인 그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운용 자산이 38조 원 정도 되는 덴마크의 연금 펀드인 아카데미커 펜션이 1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 보유분 전량 매각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그린란드 갈등과 관련한 금융시장에서의 셀 아메리카, 미국 자산 매도 우려가 현실화한 겁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가장 큰 채권자로 8조 달러, 일경 2천조 원 규모의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 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업자는 그린란드 사태가 외국 정보와 투자자의 미국 자산 보유를 재검토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정학적 갈등이 있을 때는 동맹국 간에도 상대국의 부채를 보유하고 싶어하지 않고 금 같은 경화를 선호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경화란 국경을 넘어 통용되고 가치가 안정된 화폐를 의미합니다. 이미 중국은 미 국채 보유 규모를 1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이고 금 보유를 늘리고 있습니다. 미 국채를 많이 보유한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그린란드 사태와 관련해 덴마크와 연대하겠다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We stand firmly with Greenland and Denmark and fully support their unique right to determine Greenland's future. 국제 금값은 온스당 4,700달러를 넘어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왔던 10년 만기,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급락하며 이번 갈등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어 그린란드 사태가 다른 유럽 투자자들의 셀 아메리카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간 20일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의료소송 등 3건만 판결해 관세에 대한 판결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9일과 14일에도 주요 사건 선고를 예고해 상호관세 등 관세 정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이 예상됐지만 연기됐습니다. 북극 한기가 내려오면서 오늘도 강한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호남과 제주 산간에는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3도, 체감온도는 영하 19도로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하 5도, 체감온도 영하 10도로 낮에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내일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30cm, 제주 산간에 25cm, 호남 서해안에 10cm 이상, 호남 내륙에도 많게는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영하 10도를 훌쩍 밑도는 한파에 쪽박쳐온 주민들과 노숙인들도 힘겨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각 지자체도 취약계층의 한파 피해를 막기 위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굴이 쨍개질 것 같은 한파가 쪽방촌을 덮쳤습니다.
수도관은 꽝꽝 얼어붙었습니다. 한 겹, 두 겹 이불을 깔아도 벽을 뚫고 콕콕 찌르는 한기를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연탄 보일러로 막아내기 힘든 추위에 결국 하나둘 쉼터를 찾습니다. 우풍지 같은 거 겨울에 달잖아요. 그래서 벽을 막아주지 못하니까. 일단 연탄 보일러니까 연탄 보일러는 보일러 자체가 뜨거운 물이 안 나오잖아요. 손시렵죠. 손시렵고 얼굴 차갑고요. 종일 찬바람을 맞으며 일하고도 몸 하나 누일 곳 없던 터라 반갑기만 합니다. 박스 깔고 자보기도 하고 뭐 기차역 뭐 대합실에서 자보기도 하고 여기는 따뜻하고 여기도 밥도 다 나오니까 그게 뭐 추위 걱정은 안 들어요. 얇은 겉옷으로 겨울을 이기려다 지독한 감기에 걸리거나 병을 앓는 경우도 흔합니다. 한 곳에 마련된 방한용품과 의류가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방 한쪽에는 두꺼운 이불과 전기장판이 쌓여 있고 상자 안에는 양말과 내복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바깥에서 추위에 떨고 오신 분들 좀 따뜻하게 맞아드려야 되니 많게는 저희가 하루 이용 인원이 180분에서 200분까지 되고요. 당분간 한파가 지속된다는 예보에 각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로당과 주민센터, 도서관 등의 한파 쉼터를 마련하고 수도 계량기 동파 등에 대처하기 위한 24시간 상황실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가 40% 가까이 비싼 것 같은데 싼 것도 만들어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게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내 생리대가 고급화 때문에 비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의 피습 사건이 테러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테러 사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사건 축소나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 절차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1월 가덕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다 흉기 습격을 당해 목 부위를 다쳤습니다. 없이 표명 예고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현장에서 붙잡힌 가해자 60대 김모 씨는 정치적인 이유가 범행동이라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곧 있을 총선에서 피해자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주어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이후 김 씨는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났고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가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며 테러 지정과 함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범인의 단독 소행인지 공범이 있는지 왜 윤석열의 총리실과 국정원에서는 그 사건을 경미한 사건으로 축소하려 했는지. 정부가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소집한 배경으로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은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테러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첫 테러 사건입니다.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 하는 각오로 저희들이 임해야 한다. 정부는 테러 지정 후속 조치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러 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할 방침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일방적 구타를 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건물에서 추락한 60대 투자 사기 피의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빈번해진 강력범죄와 흉기 피습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무기 통합 교관을 양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가양대교 김포 방향 남단에서 SUV 한 대와 화물차 2대가 잇따라 부딪혀 화물차 운전자 50대 A씨와 동승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북 김천시 남산리에 있는 코오롱 생명과학 공장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직원 10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요즘 장보기가 쉽지 않죠. 식료품과 신선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넉 달 연속 오르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480원대를 위협하는 고환율도 가공식품 물가를 자극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장을 보며 꼼꼼히 가격을 확인하는 소비자들. 최근 오른 물가를 실감합니다. 10만 원 정도 샀으면 지금은 12만 원 정도 사야지 되니까 체감하기에는 물가가 오른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올랐는데 식료품과 신선식품이 각각 1.5%와 7.5% 오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생산자가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통상 한두 달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앞으로 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전년 대비 33.3%나 올랐고 쌀과 어류도 두 자릿수 넘게 비싸졌습니다. 가공식품인 소스류가 17.3%, 원두커피도 13.7% 올라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가릴 것 없이 모두 올랐습니다. 여기에 고환율이 식품 가격에 끼치는 영향도 걱정입니다. 이 커피 믹스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분기 1년 만에 가격이 16.5%나 증가했습니다. 커피 원두를 100% 수입하기 때문인데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밀과 설탕 같은 가공식품 원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기에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나마 국내에서 조달이 가능한 원료인 달걀 가격도 조류 인플루엔자와 유통구조 문제로 공급이 줄어 가공식품 물가 자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달걀처럼 신선식품 자체로나 가공식품 원재료로도 많이 쓰이는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체감 물가 상승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수입 달걀을 시중에 풀고 과일, 채소 출하 관리와 축산물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체감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고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대외 변수가 여전한 만큼 장바구니 물가가 빠르게 안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른바 시커머스의 선두주자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판매자들의 정상금 계좌를 바꾸는 침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판매자 계정이 해킹됐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판매자 포털이 해킹된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해커는 비밀번호를 복구할 때 쓰는 일회용 비밀번호 OTP 프로세스의 취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타인의 이메일 주소만으로도 OTT 인증을 통과해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수법에 당한 판매자 비즈니스 계정은 모두 107개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83개 계정은 해커가 정산금을 가로채기 위해 자신의 계좌로 새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알리 측은 일단 계좌 변경 기능을 일시 차단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의 보안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는 한국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 ISMS 인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인증을 취득할 의무가 부과되지만 그동안 얼마를 벌는지 재무제표도 공개하지 않아 부과 대상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는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자발적으로 ISMS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뒤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미국 북동부 미시간주의 고속도로에서 폭설 속에 차량 100여 대가 연쇄 추돌하거나 미끄러졌습니다. 미국 곳곳엔 강한 한파 또는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눈발 속에 갈 길을 잃은 자동차들. 앞뒤로 부딪히고 미끄러져 길가 눈밭에 처박히고 찌그러져 견인되고 대형 트레일러 수십 대를 비롯해 승용차는 물론 경찰 차량까지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I seen it way ahead and I had to go out. I went off the edge. 미국 북동부 미시간주의 고속도로에서 폭설 속에 차량 100여 대가 연쇄 추돌하거나 미끄러졌습니다. 숨진 사람은 없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도로는 양방향이 모두 폐쇄됐습니다. 오데오에서 불어닥친 눈이 주 전체를 뒤덮다시피 하면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I can tell you that a couple dozen tractor trailers were involved in this incident, included in the 100 vehicles that were involved. 미국 곳곳엔 대형 겨울 폭풍이 상륙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미네소타 북부를 시작으로 위스콘신,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뉴욕 등 남동부 여러 주에 걸쳐 극심한 한파 또는 겨울 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북극 한파의 기습에 중국 북부 텐진의 바닷물까지 얼어붙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곳을 잇는 영도선은 중국 서남부까지 남하할 거란 예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난간에 빽빽이 선 사람들이 낚싯대처럼 긴 장대에 달린 그물로 물고기를 낚습니다. 북극 한파의 기습에 물속에서 얼어붙은 물고기떼를 건져 올리는 겁니다. 일부는 빙판 위에 직접 올라갔다가 얼음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虽然说它这个水是这个结冰了，但是它的含氧量比普通的海水要低。但这个冰层看着挺厚的，但它不结实，它更容易破裂。 고무보트에 가득 주워 담은 물고기는 바다 어종인 꼬치고기입니다. 민물과 짠물이 만나는 텐진의 한 해양공원. 동장군이 바닷물까지 꽁꽁 얼려버린 셈입니다. 今天天气骤降，天冷了，温度又上来了，赶紧过来捡冻鱼啊！来的时候记得拿个大桶。 수은주가 영하 35도까지 내려간 중국 최북단 모호에선 붉은 오로라가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수증기까지 바짝 얼려버린 칼바람이 하늘을 깨끗이 청소하면서 장관이 펼쳐질 무대를 마련해줬습니다. 觉得自己好幸运啊，因为这是第一次来漠河嘛，然后就看见了极光，很幸福。 눈보라도 몰아치면서 주요 고속도로는 통제됐고 동부 연안지대까지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제설 작업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드론을 띄워 고압 송전선에 눈을 떨어내기도 합니다. 이미 양쯔강을 건넌 영도선은 주중에 중국 남부 구이저우, 광시성까지 남하할 거란 예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 북부 네이멍구 제철소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9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현지 시간 지난 18일 오후 3시쯤 네이멍구 자치주의 강판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현재까지 9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실종자가 1명 남아있어서 현장에선 구조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상자는 84명으로 그중 5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영국이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막기 위한 사용시간 제한 제도 도입과 틱톡이나 유튜브의 쇼츠 영상 목록 같은 무한 스크롤 등 중독성 디자인 폐지 등의 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교육당국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각종 문화생활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문화가 있는 날이 12년 만에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관련 법적 정비를 마치면 한 달에 한 번뿐이던 문화가 있는 날을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1월 29일 수요일 처음으로 시행된 문화가 있는 날. 시설마다 커다랗게 내걸린 무료 입장과 할인 지원 안내가 아직은 낯설게만 다가왔습니다.
10여 년이 흘러 어느덧 익숙해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의 문화 혜택. 달라진 분위기는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참여 기관이 늘어난 건 물론 28.4%에서 출발한 국민 참여율도 10년 만에 84.7%까지 올랐습니다. 이처럼 수요가 명확히 입증되면서 정부는 한 달에 한 번뿐이던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문화행사 관람률이 작년도에 60.2%였는데요.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한 것들을 전 국민으로 환산해서 보면은 그 중에서 58%를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그게 한 달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일상화에는 문화 일상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일상화를 위해서는 주기성이 중요하다. 정책 확대의 배경에는 경제적 효과도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관과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가리지 않고 관람객 수가 늘어난 걸로 조사됐기 때문인데 특히 극장가의 경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매주로 늘어나는 문화가 있는 날이 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더 주목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뒤 적어도 오는 4월부터는 확대 시행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전라남도의 농수산식품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남도김치와 화순출란이 각각 미국과 중국의 관세 장벽을 넘어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해남 배추와 여수 갓, 보송 쪽파와 진도 대파. 여기에 고흥 육족 마늘과 영광 태양초, 신안 젓갈로 버무린 남도김치는 K푸드의 대표 상품입니다. 봄철에 나오는 그런 배추를 사용해서 물도 많고 겉절이식으로 많이 먹습니다. 근데 저희 거는 이 추운 겨울에 그 얼었다 녹았다 하는 이런 걸로 그 배추가 아주 단단하고 쫄깃쫄깃한 맛이 좋아요. 그래서 매년 이때쯤 되면은 꼭 이런 김장 김치를 찾습니다. 남도를 대표하는 포기와 총각, 파김치 등이 올해 첫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미국 정부가 장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으로 김치를 공식 권장하면서 지난해 전남의 김치 수출액은 지지난해보다 17.2%가 늘었습니다. 청정지역 남도에서 맛의 고장인 우리 남도의 솜씨로 만들어진 진짜 남도김치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이 남도김치의 맛을 보신다면 역시 종주국의 김치는 이런 맛이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광주에서는 33년 전에 전국 첫 김치 축제가 시작된 만큼 급물살을 탄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첫 문화 관광 협력 사례로 K김치 산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겨울 맹추위에도 화순에는 전략 산업으로 키워지는 출란 향이 가득합니다. 90, 자 290, 290. 화순 출란 500촉이 처음으로 중국 남정현으로 수출됐습니다. 앞서 음악을 듣고 자란 강진의 쌀도 올해 첫 미국 시장 개척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국산 조미김의 관세를 전격 폐지하면서 전라남도가 한 해 목표로 하는 농수산식품 10억 달러 수출 달성은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수를 2,530명에서 4,800명 사이로 보고 의대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양성 규모와 의대 교육 여건을 협의하며 의료계와 이같이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번에 결정되는 의대 정원은 2027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되고 이 인원이 2037년까지 의료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족한 의사 수를 최소 2,500여 명으로 본다면 향후 5년간 증원 규모가 연평균 500명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14개 시도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를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사 선발 비율은 입학 정원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의대 소대지 지역 학생 선발 비율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역의사 전역에 선발되면 등록금과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 등 생활비가 지원되고 미충원 인원에 대해서는 입학 정원 10% 안으로 2학년 뒤에도 추가 선발할 수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은폐 말고 쌍특검법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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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가 아니고 당원이야. 당원 함께하다. 당원들이 다 충정을 이해할 거고 대표님 무엇 때문에 하는지도 잘 알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을 지키면서 건강을 잃으면 안 되니까. 쌍특검에 대해서는 나몰라 하는 정치의 왜곡된 현실이고 이걸 바로잡기 위한 당대표의 정의로운 투쟁이 국민들에게 점점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1.8도에 체감 온도는 영하 16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이 더 내려가기 때문에 하루 만에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밖에 직접 나와보니 어제보다 날이 더 춥다는 게 실감이 나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버스 정류장에도 간간히 이른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시민들이 정말 중무장을 하고 나왔는데도 칼바람을 이기지 못해서 빠르게 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추위가 한층 더 강해진 가운데 어젯밤부터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 발령됐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곳곳에 한파경보가, 그 밖에 중부와 전북 동부,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화천 광덕산의 기온이 영하 21.2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데요. 칼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3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에서도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 영하 6.3도, 부산은 영하 2.7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도 서울 기온은 영하 5도, 광주 0도, 부산 2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 속에 충남과 호남 서해안, 제주 산간 지역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많은 눈이 쏟아질 텐데요. 제주 산간 많은 곳에 25cm 이상, 호남 서해안에 10c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서해안과 제주도에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져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 주말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특히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간판이 떨어질 수 있는 수준인 만큼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